위니펙 제츠부터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니펙은 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뭐 이제 올해 이제 어쨌든 서부에서 가장 강력한 팀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꾸준하게 1위도 달리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오늘 경기 졌었나? 어쨌든 최근에 이제 조금 진 경기들이 또 조금 생기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탑덕의 위치에서 이 위치를 지키는 이제 그런 느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위니펙 제츠 같은 경우에는 브랜던 테너브 선수와 루크셴 선수를 영입을 했죠. 루크셴 선수 사실은 저는 피츠버그가 그래도 전력을 좀 바라봐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올해 그냥 내년 팔면 내년에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이제 바로 넘기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테너브 선수와 셴 선수를 이 위니펙이 영입을 하게 됐습니다. 방출 자원들은 역시나 이제 픽들이 나가게 됐는데 이 캡스가 독을 풀었다. 제가 이제 그 라이브 때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제 워싱턴이 보빌리에를 영입을 하면서 2라운드를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실제로 가치들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실제로 이제 테너브라든가 브레이든 셴이래. 루크 셴도 그 이후에 나온 딜들이기 때문에 좀 가치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보빌리에랑 테너브가 2라운드 동일이라고 하면은 괜찮지 않습니까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보빌리에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득점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피츠버그에서는 조금은 살아나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테러버 같은 경우에 득점 기여가 크게 되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가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위니펙도 마찬가지로 좀 세게 줬다. 그리고 루크셴도 지금 2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세게 준 거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결국 이제 캡스가 독을 풀었다. 이제 그게 이제 좀 영향이 있었던 딜들이다라는 거죠. 영입 목적은 역시나 하부 라인 보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을 베테랑 로스터 자원으로 보강을 하는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사실은 트레이드 마감일 이동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팀들이 좀 베테랑에 의존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검증된 베테랑들을 영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플레이오프를 이제 도모하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갔단 말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위니펙도 이제 같이 가져갔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너브 선수가 기본적으로 스피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부지런한 플레이 그리고 전방 압박이라든가 이런 전술 이행 능력까지도 괜찮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의 기여를 이제 꿈꿀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베테랑이 아니라 이제 좀 어린 자원이다 싶으면은 요 3박자를 다 겸비한 선수들이 생각보다 많이는 없어요. 물론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이제 더 완숙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물론 스피드는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너브 선수는 하부 라인에서 굉장히 이제 뭐 NHL에서도 이제 뭐 전 소속 팀들에서도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위니펙도 마찬가지로 4라인에 한 자리 실제로 4라인 자리 쓰고 있는데 뭐 3라인으로 뭐 2라인 같은 느낌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사실 위니펙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1라인을 제외하고는 뭐 어느 라인이 2라인을 맡아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라고 물론 4라인은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2, 3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과정에서 테너브가 4라인 선수랑 좀 안 맞다 싶으면은 2라인으로 좀 올려가지고 쓸 수도 있는 뭐 그런 느낌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톱 스피드 굉장히 빠르죠. 37.17km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선수 별명이 터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위 12% 나오기 때문에 역시나 스피드적인 부분에서의 강점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너브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니펙 제츠도 하부 라인에서의 대응 능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리더라이터 로리 애플턴이라는 아주 이제 좋은 그죠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탑라인급도 대응이 가능한데 여기서 차이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의 라인이 뭐 작년부터 잘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올해 조금 역할이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라인 건재한 상황에서 4라인에 쿠파리, 아이어펄로, 테너브 아이어펄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견실한 플레이가 돋보이는 윙어 자원이고 테너브도 마찬가지로 스피드와 그리고 이제 전방 압박에서의 스윙 능력 뭐 사실 이 선수가 첫 번째 체커 역할을 맡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베런이나 쿠파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쿠파리가 나오는 지금 쿠파리가 부상이니까 그런 그림으로 바라봤을 때는 4라인에도 이렇게 좀 수비적으로 부지런한 이런 자원들이 한 명 들어왔다라는 부분에서는 하부라인 대응 능력이 상승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1, 2라인에서 이렇게 좋은 부분을 수비적인 부분의 대응 능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1, 2라인급이라든가 1, 2라인급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 한 2, 3라인급 정도의 이제 공격이 나오는 팀들을 그냥 무난하게 위니펙이 잡아먹으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위니펙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 디비전 1번 시드가 위협받을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1라운드, 2라운드 그리고 이제 비단 센트럴뿐만 아니라 지금 리그에서도 거의 최상위급이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리 좀 베이거스가 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베이거스 지금 시어도 이제 나간 부분이라든가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 베이거스도 사실은 위팩을 좀 제끼기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럼 적어도 서부 1, 2, 3라운드에서는 홈아이스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본인들이 매치업을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이스하키의 홈 아이스 어드밴티지는 어, 홈팀이 선수를 뒤에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중단된다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벤치에서 나오는 선수를 보고 우리가 선수를 낼 수 있다라는 가장 상당히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점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영입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너브가 들어오면서 4라인의 대응력도 상상을 했고 3, 4라인이 이렇게 수비적으로 이제 좋은 기여를 해줄 수가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크셴 선수의 영입도 사실은 부상이 잦은 하부라인 선수에 대한 좀 보험적인 성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굳이 사실은 루크셴을 영입할 필요는 없다라고 봤었는데 셴 선수를 어쨌든 영입한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딜런 샌버그라든가 콜린 밀러라든가 로건 스탠리 같은 선수들이 꽤 많이 부상 결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샌버그 같은 선수도 샌버그도 이제 올해 이제 21경기 발 미세골절로 이제 결장을 한 선수고요. 그리고 이제 밀러 같은 경우에도 후두개 골절, 이 목 쪽에 여기 이제 좀 골절이 되게 되면서 5경기 결장을 했었고, 그리고 로건 스탠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4경기 무릎 부상이라든가 뭐 하반신, 상반신 이렇게 여러 가지 부상 당하게 되면서 14경기 이렇게 결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요 과정에서 결국은 좀 보험을 드는 느낌으로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이제 여러 조합을 좀 생각을 해보겠죠. 그렇죠? 밀러랑 이제 밀러 자리를 이제 이 쉘을 집어넣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스탠리가 이제 또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밀러랑 쉔 이렇게 또 베테랑 조합을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그림이고요. 샌버그는 이제 뭐 피엉크랑 이제 이 라인 조합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부상자들이 이제 올해도 이제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올 시즌만 하더라도 이렇게 수비진에 좀 부상자들이 꽤 있는 편이었다라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루크셴의 영입은 역시나 보험적인 성향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이 3라인 보조 자원 같은 느낌, 피지컬이라든가 힘싸움 이런 느낌의 보조 자원으로서 무난하게 활용될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베테랑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3, 4라인 부분을 배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화를 하고 요 과정에서의 좀 이득을 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댈러스 스타스입니다. 예, 뭐 이번 마감 이래 거의 어떻게 보면은 참 깜짝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죠? 뭐 사실 이제 댈러스 란타넨 선수를 영입한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 오타와 그 버펄로도 이제 상당히 좀 반향이 있었지만 그 못지않은 방향은 역시나 란타넨 선수의 거치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쨌든 이제 댈러스 스타스는 미코 란타넨 선수 영입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데드라인의 마감일 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움직임 중에 하나였었죠. 언론 쪽에서도 많이 이제 받았었고,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어쨌든 뭐 출혈이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탠 코븐 선수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올해 이제 뭐 시즌 초반에 정말 신인왕이 굉장히 유력했었던 선수였었죠. 시즌 중후반부터 좀 많이 부진했기 때문에 신인왕은 이제 좀 어려워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준척급 A 플러스급 이제 좋은 젊은 공격수를 획득을 했고 1라운드 2장에 3라운드 2장이기 때문에 뭐 뒤에 이제 캐롤라이나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캐롤라이나가 손해본 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캐롤라이나 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뭐 란타넨 이야기니까 란타넨 선수가 어쨌든 데려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사인 앤 트레이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의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FA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7년계. 그리고 이제 사인 앤 트레이드 때문에 결국은 캐롤라이나가 시즌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이제 가능성들을 사실 후토크라든가 이런 데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바로 사인 앤 트레이드로 어떻게 보면 댈러스로 넘어가는 그림이 되게 됐어요. 1200만 달러 연평균의 8년 계약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란타넨 쪽이 돈을 더 요구해가지고 뭐 트레이드가 파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죠. 그죠? 근데 뭐 댈러스 입장에선 다행히 1200만 달러 수준에서 그냥 딱 잡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영입 목적은 역시나 벤이랑 생인 시대 이후에 장기적인 1, 2라인 공격진의 토대를 결국 구축하고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짐닐 아저씨 같은 경우에도 GM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과감한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반향을 일으킬 때가 있기는 한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벤이랑 세긴 시대가 조만간 이제 끝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럴 과정에서 결국은 장기적으로 1, 2라인의 공격진을 초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결국 이제 벤 세긴이 1, 2라인을 좀 지탱을 하고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최근 한 두 시즌 같은 경우에는 벤이 좀 3라인 같은 느낌으로 내려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벤도 이제 잊혀질 때쯤 한 1라인 올라오고 막 그런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국은 좀 뒤를 도모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죠. 란타넨 계약과 함께 존스턴 선수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840만 달러 5년 재계약, 뭐 8년 재계약 이야기까지는 아니었었는데 결국 이제 840에 5년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존스턴도 뭐 그냥 괜찮은 수준으로 잘 잡았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결국 탑6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기반을 마련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캡이 상승하는 건 있는데 어쨌든 시즌 종료 후에 만료 자원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제이미 벤 선수도 올 시즌 끝나면 계약 끝나고 듀시엔, 그라운드, 다도노프 이런 선수들 올 시즌 끝나면 다 만료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어떻게 보면 지금 벤, 듀시엔, 그라운드 이런 선수들 뭐 다도노프까지 30대 중후반 치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 2라인을 좀 젊은 더 이제 확실한 자원으로 좀 이제 물갈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듀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34살이고 세긴 선수도 지금 이제 33살이라서 나이가 이제 전체적으로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이 댈러스 스타스의 앞으로의 계약 그죠? 계약 지금 잡혀 있는 그 과정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벤, 그랄룬드 그리고 듀셴, 다도노프 이런 선수들 다 계약이 끝나고요. 그리고 이제 세긴 같은 경우에는 2년 더 남아있지만 세긴은 지금 엉덩이 부상을 또 당했기 때문에 기량의 저하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변수도 하나 더 생겨서 결국은 그 뒷 과정을 이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장기 계약으로 잡혀 있는 선수가 힌츠 그리고 란타넨 존스턴 그죠? 이런 선수들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탑6의 세 자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뭐 로버트슨도 당연히 재계약을 하겠죠. 그죠? 뭐 당연히 서두를 필요는 없고요. 내년에 재계약 협상을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의 일부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댈러스가 공격 라인업을 결국은 이런 느낌으로 이제 구축을 할 것 같아요. 힌츠, 로버트슨, 란타넨 그리고 마치먼트, 디셴, 그랄룬드 그리고 그랄룬드 자리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세긴이 복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플레이오프에 뭐 이제 이 자리에 세긴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기는 보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은 세긴이 없으니까 이제 그랄룬드가 이 자리에 들어가고 3라인에 존스턴, 벤, 다도노프 그리고 이제 4라인은 백이랑 스틸, 보크 뭐 이렇게 가는 게 가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는 사실은 란타넨에 좀 이제 란타넨까지 1라인 들어가면은 좀 스케이팅 게임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자원이 힌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란타넨도 사실은 이제 최고 속도는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전방 압박 능력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은 아주 이제 또 특출나진 않기 때문에 로버트스는 사실 거의 스케이팅 게임이 안 되는 선수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을 했는데 일단 어쨌든 이렇게 짜는 게 그냥 무난해 보이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마치먼트 디셴 라인도 유지를 시켜야 되는 그림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존스턴을 이제 또 물론 이제 오늘은 힌치가 빠졌기 때문에 존스턴이 1라인으로 올라오긴 했는데 뭐 장기적으로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란타넨이 뭐 2라인도 내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또 그러기에는 2라인이 사실은 너무 이제 조합상으로 좋거든요. 결국은 디셴이랑 마치먼트랑 그리고 세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바라보시면은 뭐 장기적으로 지금 뭐 아주 탄탄한 이런 이제 뭐 라인업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뭐 벤, 존스턴, 다도노프 상당히 지금 이제 뭐 경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괜찮으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기대 영역은 파워플레이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댈러스가 그렇게 파워플레이에서 결과가 썩 잘 나오는 팀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경기당 파워플레이 기회는 3번씩 받으면서 리그에서 4위에 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 파워플레이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6% 물론 20.6%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리그 중위권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란타넨이 들어오면서 당연히 파워플레이에서도 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캐롤라이나에서 많이 부진했지만 캐롤라이나에서도 오른쪽 플랭크에서의 득점 기여라든가 좋은 장면들은 상당히 많이 만들었던 게 란타넨입니다. 실제로 지금 바라보셔도 그 자리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오른쪽 플랭크 자리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이제 특유의 그 또 패싱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포인트 슛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슈팅 능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2차적인 상황도 많이 만드는 그런 장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댈러스에서 지금 2경기 뛰었을 때 3포인트 중에 파워플레이 포인트에서 2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그 플랭크를 경유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결과값이 잘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파워플레이 강화 역시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성과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란타는 이미지가 좀 망가졌어요. 참 이게 선수의 이미지가 사실은 또 중요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선수들이 이 이미지에서 오는 그런 비판 때문에 퍼포먼스에도 영향을 받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뭐 지그레스 같은 선수들 보셔도 그냥 이제 명백하게 아실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란타넨 선수가 지금 이미지가 진짜 이제 저희 이제 후토크라든가 제가 엊그저께 그 라이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 돈미세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딱 붙기 좋은 행동들을 이번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콜로라도에서 실제로 1175만 달러 계약을 제시를 했는데 계약을 거절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콜로라도는 결국 이제 얘랑 재계약 안 될 거니까 트레이드를 해가지고 네차스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캐롤라이나가 받았는데 캐롤라이나도 재계약 의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캐롤라이나는 그냥 데리고 있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롤라이나는 실제로 1300에서 1400 정도의 계약을 이제 뭐 제시를 했다. 8년 계약을 제시를 했다. 근데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댈러스로 갔는데 1200만 달러 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물론 사실 이게 그 세금 그죠? 그 텍사스 주는 소득세가 없는 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령액은 사실은 1200만 달러가 지금 위에 1175만 달러라는 건 1310, 당연히 1175보다 당연히 더 많이 받는 거고 1300, 1400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고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콜로라도 기준으로 1200만 달러와 텍사스 1200만 달러를 계산을 해보면은 연간 한 50만 달러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물론 큰 돈이죠. 50만 달러. 그리고 이제 토탈 8년이니까 한 400만 달러 가까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거 큰 돈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람의 그런 좀 좋은 기억이라든가 정의라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이 팀에서도 많이 정말 이제 콜로라도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고 실제로 정말 팬들이 막 무스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선수잖아요. 근데 까보면은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했고 금액도 어떻게 보면은 뭐 매년 50만 달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적은 돈이라는 건 아닌데 그 정도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간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정이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뭐 콜로라도가 뭐 마냥 약한 팀이라서 리빌딩을 해야 되는 팀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콜로라도 팬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 여론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란타넨이 캐롤라이나 이적을 할 때 매체 인터뷰로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나는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은 계약 금액에 콜로라도와 재계약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한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콜로라도와 댈러스는 사실상 2라운드에서도 맞닥뜨릴 뭐 당장 1라운드에서도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고 뭐 2라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맞닥뜨릴 가능성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로는 아닌데 왜냐면 콜로라도는 지금 이제 와일드카드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팀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짜증나죠. 왜냐면 이제 이게 결국은 콜로라도를 가로막는 그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란타넨이 결국 이제 뭐 댈러스에서 갑자기 콜로라도 시리즈에서 진짜 미친 활약을 펼쳐가지고 막 이제 승리를 뭐 예를 들면 댈러스가 이기고 잃어버리면 더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콜로라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이미지적인 부분에서의 상당히 손해를 실제로 지금 그 팬덤이 굉장히 사납거든요. 이제 분위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콜로라도 쪽 팬덤도 굉장히 사납고 란타넨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캐롤라이나 쪽도 좋은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란타넨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참 여러모로 이 선수에 대한 앞으로의 이미지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댈러스는 지금까지의 뭐 초반 한 2경기의 모습을 보면은 원하는 느낌의 그런 결과는 좀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워포워드 그러니까 파워플레이에서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부분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탑6를 조금 더 세대 교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벤이랑 세긴의 그 시대를 그 목적성은 달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댈러스는 솔직히 비판 여론 이런 거를 이제 뭐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선수 개인의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고 그 과정에서 일단 어쨌든 다른 팀들의 다른 팀이 아니라 특히 이제 이 친정 팀이었던 콜로라도의 어그로를 상당히 끌었다라는 거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람타넨이 뭐 제 생각에도 지금 댈러스에서의
그 적응 문제는 별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선수 개개인이 그 1-2에 대한 전술 이행에서의 전방 압박 상황에서의 그 선수들 모든 선수들의 그 전방 압박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전술 수행 능력이 아주 높아야 되는 팀입니다. 근데 사실은 란타네는 전방 압박에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댈러스는 사실 그런 느낌의 팀은 아니기 때문에 댈러스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결과가 지금은 나오고 있고 아무튼 뭐 이제 란타네의 이 댈러스에서의 선수 생활 한번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콜로라도 보도록 합시다. 예, 하필이면 또 이 다음에 바로 콜로라도가 나오는데 뭐 콜로라도 어쨌든 뭐 끝난 거 끝난 거고 뭐 콜로라도도 이제 다음 움직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한번 이제 바라보시는데 콜로라도는 이제 라이언 린드그런 그리고 지미 비지, 브록 넬슨, 찰리 코일 이런 선수를 영입을 했어요.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인 팀 중에 하나였었고 뭐 이전 이제 움직임까지 생각을 하면 결국 이제 란타는 네차스 이것까지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데드라인 경 이제 움직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어쨌든 린드그럼, 비지, 넬슨, 코일 뭐 이렇게 받아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출 자원은 상당히 많았어요. 페르시넨 그죠? 페르시넨 이번에 영입 뭐 레추빌에서 영입했는데 그냥 이제 안 되니까 바로 이제 보내버렸고 켈빈 댄 선수도 보냈고 이거 이제 그 누구냐 린드그럼 때 이제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캘럼 리치 선수 지금 이제 콜로라도 어떻게 보면은 콜로라도 풀에 있는 유망주 중에서 이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들 리치 선수를 아일랜더스로 보냈고요. 그리고 쉴링톤, 미틀스테트. 뭐 미틀스테트 많이 기대했던 자원인데 이라인 센터로서의 그런 경기력이 잘 안 나와가지고 결국은 코일 선수 더 검증된 베테랑 자원을 영입을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명권 같은 경우에도 2라운드 2장, 4라운드 1장, 1라운드 1장, 3라운드 1장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상위 라운드도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고 뭐 중위권 라운드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콜로라도도 결국은 전력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이 트레이드 마감일의 성향을 아까 말씀드린 좀 검증된 베테랑들을 많이 영입을 한 것도 있지만 지금 좀 컨텐더급 들어간 팀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미래 안 보고 조금은 달리는 그런 느낌도 선택을 한 팀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콜로라도 같은 팀이라든가 템파베이 같은 팀. 예,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입은 역시나 그 란타넨 영입 때 이야기를 했었던 그러니까 영입이 아니라 방출이죠. 그러니까 란타넨을 보낼 때 콜로라도 GM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수층 그러니까 우리 선수 뎁스로는 멀리 가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면 결국 이제 란타넨을 보낸 것도 어, 탑6급 윙어 하나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바텀라인 윙어 받아온 거잖아요. 센터.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선수층을 두텁게 하고자 하는 영입인데 딱 그 목적치 그대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일관적으로 지금 선수층을 걸고 이제 두텁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뎁스를 두텁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움직임을 계속 보여왔고요. 이번 이제 뭐 마감이라도 그런 움직임은 그대로 봤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입 선수들 뭐 역할적으로 바라봐도 린드그런 선수 이제 2라인 레프트 디펜스 그리고 이제 비지 선수가 4라인 라이트 디펜스 라이트 윙 그리고 넬슨이랑 코일은 이제 번갈아 가면서 뭐 2라인 3라인 그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결국 뭐 역할적으로는 뎁스를 그죠 1라인급이 아니지만은 다 이제 뭐 2라인 3라인 4라인 이런 느낌으로 쭉 어떻게 분포가 되게 되면서 뎁스를 뭐 이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영입이다라고 이제 바라보시는 게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린드그런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었죠. 실제로 린드그런이 지금 이제 지라레 선수가 너무 수비 실수가 많단 말이에요. 수비 실수도 많고 피지컬도 안 좋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비 상황에서의 좀 안 좋은 플레이들을 콜로라도도 이제 조금은 결국은 이제 좀 심각하게 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린드그런은 장기적으로 이제 이 지라르 선수를 충분히 대체할 가능성도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라르를 또 트레이드로 보내면서 결국 이제 올 시즌 끝났을 때 이 린드그런을 이 라인 이제 이 맨슨과 같이 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번 영입 같은 부분도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린드그런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2, 3라인 센터를 베테랑 자원으로 지금 이제 충원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좀 어린 자원이라든가 이런 자원도 이제 어떻게 뭐 몇 년 더 기다리면 좋은 이제 리턴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어린 선수보다는 이제 좀 리그에서 검증된 베테랑 자원들을 이렇게 영입을 하면서 결국 좀 경험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는 이제 그런 이제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넬슨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올해 이제 뭐 44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콜 선수는 이제 뭐 올해 좀 부진하게 하지만 어쨌든 뭐 15골이나 득점을 했으니까 일단 어쨌든 골 기여 같은 부분도 잘 해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두 선수의 공통적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다재다능해요. 넬슨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코일도 그렇고 기본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수비 기여적인 부분 득점에서도 이제 한 건씩 터트리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사실 이 두 명도
뭐 이제 스페셜 팀도 사실은 파워플레이 뭐 페널티 킬링 다 소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두루두루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미들 식스에서의 또 이제 유동성적인 측면, 그죠? 뭐 어느 하나 경기력이 크게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미들 식스 센터로서 무난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지이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넬슨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에서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사실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넬슨은 또 득점에서의 기여도 많이 기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규 시즌에 넬슨 선수가 지금 이제 아일랜더스에서 0.33골, 0.32 어시스트 하고 있는데 플레이오프에서 0.35골, 0.29 어시스트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런 이제 기량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부분 역시나 베테랑 센터 자원으로서 넬슨을 선택한 이유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엘 미틀 스태트는 사실상 저도 그냥 미틀 스태트를 굳이 2라운드 픽이랑 포함을 하면서까지 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코일이랑 미틀 스태트는 전반적으로는 좀 비슷한 느낌의 경기력도 좀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둘 다 뭐 톱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둘 다 31.13km로 똑같더라고요. 상위 13%. 그리고 32km 이상 가속 같은 경우에도 코일이 70번, 미틀 스태트가 83번을 했는데 물론 이제 13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것도 뭐 그렇게 뭐 엄청날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결정력에서 코일 선수가 올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미틀 스태트보다. 지금 이제 슈팅 숫자도 조금 더 많은데 골 숫자도 15골, 11골, 그리고 슈팅 성공률도 16% 이렇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역시나 중요할 때 이렇게 3라인에서 코일이 한 골씩 빵빵 터뜨려주는 거, 그거를 기대하지 않고 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좀 걱정이 된다? 조금 이제 불안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코일이 앱스가 원하는 느낌의 경기력을 보여줄 자원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이제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웨이 경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칭찬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콜로라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투쓰리를 쓰기 때문에 투쓰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수비수 3명, 수비수 2명에다가 공격수 1명, 센터가 보통 이제 올라오는데 요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이 높은 지역에 센터가 1명 올라와 가지고 이제 스크린 2명 달고, 그죠? 슈팅 빵 때리고 이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제 콜로라도가 그 운영이 되는 거는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맥키넌이라든가, 그죠? 케일 머카라든가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리그 특급 슈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찰리 코일이 센터니까 이런 역할을 또 만약에 요 탑으로 올라온 위치에서 정말 날카로운 슈팅을 많이 붙여줄 수 있는 역할이다 라고 하면은 그럼 이제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느낌의 경기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자원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올해 지금 이게 골이 나온 위치에서의 그거인 것 같은데, 그죠? 뭐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하이슬롯 쪽에서 많이 나와 있고 하는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로슬롯, 하이슬롯이 아니라. 이러니까 사실은 콜로라도가 원하는 느낌에서의 경기력이 100% 나오지 않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걸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핏이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탑에서의 슈팅 위치가 많다라든가 아니면 탑에서의 결과치가 많다라든가 이랬으면 좀 다른 말씀을 드렸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콜로라도에서. 물론 이제 투3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2명의 스크리너를 배치를 하기 때문에 뭐 요 역할을 수행을 하는 애들은 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또 센터가 이제 이렇게 탑으로 올라온다라는 게 콜로라도의 투3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앱스가 원하는 느낌의 경기력을 100%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런 좀 우려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이가 또 많죠, 그죠? 넬슨 선수도 33살이고 콜 선수 33살인데 콜 선수는 내년까지 계약이 잡혀 있고요. NMC도 있습니다. 뭐 넬슨이야 이제 올 시즌 끝나고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뭐 넬슨이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콜로라도에 그냥 만족스러워서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코일 같은 경우에 내년까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코일 같은 경우에도 공격에서의 그런 결과값이 좀 시즌마다 살짝 널뛰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코일 선수가 올해보다 더 부진하라는 법이 없지 않으라는, 그러니까 더 부진할 가능성도 있는 자원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넬슨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떻게 보면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는 자원 아니겠습니까? 올해 FA로 나간다라고 하면. 그런 그림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콜로라도가 그렇게 원했던 장기적인 2라인 센터 헤답 카드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콜로라도는 그동안
맥키런의 이제 2라인 센터를 이제 맥키런 1라인 센터 있으니까 2라인 센터로 정말 탄탄한 선수를 찾으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미틀 스태트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 그 노력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미틀 스태트를 그냥 처분을 하면서 코일을 데려왔기 때문에. 근데 그 선수들이 지금 계약이 1년, 2년 다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답이 될 카드가 될 가능성이 적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솔직히. 이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리스크 역시 없지는 않다라는 거지만 결국 이제 지금 즉시 전력 강화 자체는 사실은 또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콜로라도도 1, 2년 내로 뭔가 이제 한 번 더 승부를 보려고 하는. 왜냐면 이제 또 조만간 켈 머카 선수 재계약이 다가오잖아요. 켈 머카 선수 재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적은 돈이 될 가능성은 없고, 그리고 콜로라도가 지금 켈 머카한테는 맥키넌의 1260만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은 또 캡이 또 이제 물론 이제 캡이 전체적으로 뛰기는 하지만 당연히 빡빡해지는 거는 또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뭔가 베테랑 또 한번 긁어 모아가지고 2라인 센터, 3라인 센터 탄탄하게 한 다음에 한번 달려보자. 그 결과를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보자 이런 그림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결과 나올지는 한번 올 시즌, 내년 시즌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열심히 움직인 팀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가 길었는데, 지금부터 나올 팀들은 그렇게 이제 움직임은 많았지 않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갈 예정입니다. 실제로 뭐 안 움직인 팀은 제가 이제 빼는 팀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앞으로. 그래서 어쨌든 미네소타 보고 이제 들어가시게 되는데, 미네소타는 이제 저스틴 브라조 선수와 구스타브 니키스트 선수를 영입을 했죠. 니키스트 선수는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브라조를 결국 이제 데드라인 때 보스턴에서 영입을 하면서 선수를 강화를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출 자원도 괜찮은 선수들이 좀 나가게 됐죠. 후스누 디노프라든가 라우코. 후스누 디노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네소타에서는 스카에서의 그런 경기력이 사실 거의 안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 선수도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근데 보스턴 입장에서는 또 이제 살짝 미래를 바라보고, 보스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이제 2라운드까지도 또 지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방출 자원 같은 경우에는 하브라인 선수들, 그죠? 그리고 상위 픽들 또 하나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성은 역시나 검증된 활약을 펼친 베테랑 자원 뉴키스트죠, 그죠? 그리고 이제 피지컬 플러스 직선적인 플레이에 상당히 큰 강점을 보이는,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사실 이런 느낌의 골들이 왕왕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실제로 브라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런 골을 만들어낸 기억이 나는데, 피지컬 및 직선적인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그런 자원을 영입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프 시즌에 이미 이런 느낌의 선수를 보강을 했죠. 트레이닝 선수, 그죠? 트레이닝 선수 FA 계약을 하면서 또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브라조 선수도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기 때문에 하부 라인에 이렇게 진짜 직선적인 플레이, 그죠? 빵빵 들이받고,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도 역습 바로 끌고 가면서 이제 또 골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둘 다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3라인, 4라인에 이런 느낌의 선수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으면은 정말 플레이오프에 좀 이상한 변수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아무래도 미네소타가 노리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 시즌 좀 부상 억가가 상당히 큰 편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라인에도 카프리조프, 수카렐로 같은 선수가 있고, 그리고 러시 선수도 잘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라인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에릭 소네크 선수가 있기 때문에 1, 2라인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3라인에도 고드로 같은 선수가 있고 하니까 결국 이제 3라인, 4라인 윙어로서 이런 선수를 선택을 하면서 결국은 피지컬, 직선적 플레이,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쉽게 골을 넣는다라든가 그런 목적성이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브라저 선수가 고득점 지역의 득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슈팅 숫자 같은 경우에도 46개나 때렸고 상위 16%입니다. 근데 결과값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9골이나 득점을 한 과정에서 슈팅 성공률도 거의 20% 가까이 육박을 하니까 요런 과정에서의 변수,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직선적인 플레이, 피지컬 플레이, 그 과정 리바운드가 돼도 좋고, 아니면 역습 상황에서 이제 쭉 본인이 들어오다가 골을 넣는 것도 괜찮고,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슈빌 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슈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클 번팅 선수를 영입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이제
쉔 선수를 뭐 내보내긴 했는데, 쉔은 내보낸 거구나. 왜 피츠버그랑 헷갈렸지? 어쨌든 번팅 영입하고 2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이렇게 지명권 3장 뭐 받아왔네요. 이번 마감일에. 방출 자원을 이제 바라보시면은 젠코스키, 루크쉔, 노백, 뉴키스트 이런 선수입니다. 뭐 뉴키스트에 이제 뭐 사실은 뭐 쉔이랑 뉴키스트는 뭐 나이도 많고 그죠? 베테랑 자원이니까 사실 빠져도 뭐 젠코스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노백 같은 경우에는 그죠? 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뭐 내슈빌이 좀 일관적인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GM의 계획대로 뭐 이 이야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때 그냥 말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11월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좀 정반대의 노선을 택했다라고 하면 좀 다르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근데 결국은 똑같은 노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계약 베테랑 자원들은 이번에 손 건드린 거 하나도 없죠. 예를 들면 마르샤소라든가 스탬코스라든가 요시라든가 사로스라든가 이런 선수들 전혀 안 건드렸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기대에 못 미친 20대 초반 자원들을 계속 방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결국 이제 미래에 좀 포함이 되기 힘든 좀 30대 후반 이런 중후반 자원들 이런 선수도 결국 이제 방출했으면 쉔이라든가 뉴키스트 이런 선수들 그렇게 바라보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내슈빌은 리빌딩 모드에 들어간 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베테랑 코어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겠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대로 그냥 가고 있고 당장 내년 시즌에 전력에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을 확보를 했죠. 번팅 그죠? 그때 이제 번팅 영입대로 말씀드렸지만 번팅이 네트 앞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내슈빌은 네트 앞쪽의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거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결국 이제 20대 초중반 선수도 좀 꾸준하지 못한 활약을 보인 선수를 그냥 다 내치고 있습니다. 페르시네, 토머시노, 글래스 이런 선수를 보면은 커리어 초창기 때 막 괜찮았다가 아니면 2년차 때 괜찮았다가 결국 이제 기대를 못 미치는 페르시네, 토머시노가 대표적이고요. 그래 코디 글래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뭐 이번에도 뭐 내슈빌에서도 기대를 기용을 좀 받고 이랬었는데 뭐 기대 못 미쳐가지고 이제 뭐 피츠버그로 내보냈죠. 또 이제 피츠버그도 다시 이제 내슈빌로 보냈지만 이런 과정에서 좀 꾸준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좀 20대 초중반 자원들 내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이탈 자원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셔도 페브로 26살 그죠? 뭐 페브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출해가지고 웨이버 해가지고 콜럼버스가 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노백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드로 보냈고 젠코스키로 트레이드로 보냈고 카리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냐 베런인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카리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좀 직전감으로 쓸만한 선수를 받아서 괜찮다라고 보는데 이건 좀 의미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지금 나이적으로 봤을 때는 나이적으로나 기량적으로도 이제 조금 뭐 노백이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노백, 페브로, 카리에는 모르겠다. 노백이랑 페브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들쭉날쭉했었거든요. 정말 참 좋은 시즌도 있었던 반면에 좀 기대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경향성도 많이 보였던 자원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있어도 내슈빌이 결국 한 1, 2년 뒤에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얘네들 기량도 애매해질 가능성이 컸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선수들도 결국 다 트레이드라든가 뭐 방출이라든가 이러면서 다 내보냈죠.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좀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로스터 밸런스도 결국은 중요하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팀이 너무 베테랑인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요. 팀이 너무 어리기만 해도 사실은 그거는 그거대로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슈빌의 선수진을 보시면은 마르셰소, 스탬코스, 오라일리 그죠? 시즌스도 지금 30 찍어서 31살입니다. 포르스베리 30살, 쉐이도 30살 그죠? 지금 30살 안 찍은 선수들이 한 명도 없어요. 장기 계약 들어간 선수들 중에서 그죠? 그리고 이제 사로스 같은 경우에도 29살이고 그런 그림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20대 중반 자원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좀 치고 나오는 선수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20대 중반 선수를 바라보시면은 키퍼 벨로스도 애매하고 브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 웨이버 공시로 데려온 자원이고 뭐 블랑켄버그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인상적인 활약은 아니거든요. 뭐 델가이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이제 뭐 제 몫은 해주고는 있는데 아주 인상적으로 잘해주느냐. 그러니까 정말 미래 피스의 델가이조가 어마무시한 뭐라고 해야 되죠? 핵심 피스로 정말 그런 믿음을 주느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델가이조라든가 베런 같은 친구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밸런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르샤소, 스탬코스 이런 선수들을 이제 내년 내후년 되면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으면 30대 중반 후반이 될 거고. 근데 그 시점에 예를 들면은 정말 또 이제 에너지 넘치는 활약을 펼쳐주는 전성기 선수들이
또 팀을 끌어간 선수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슈빌이 그런 선수들이 너무 부족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 밸런스적으로 봤을 때. 그나마 그래도 뭐 이벤젤리스트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좀 드문드문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런 선수들도 사실은 이 진짜 성장 상한치가 어마무시하게 좋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쨌든 나이 밸런스적으로 이게 괜찮나? 좀 20대 중반 자원들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예, 어쨌든 뭐 내슈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네요. 물론 이게 사실은 이것도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방출한 친구들이 성장대로 그러니까 내슈빌이 생각한 대로의 성장 곡선만 그려줬다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이 플랜이 하나 빠그라졌는데 그 빠그라진 플랜에서 선수들을 처분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또 이제 좋은 20대 중반 자원들 이런 선수를 데려왔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 바라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결국 이제 한 1, 2년 뒤에도 당장 뭔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팀이고 내슈빌은 조금만 전력을 보강을 하면은 그런 포지션에 있는 팀이긴 하지만 막상 이제 이런 나이 밸런스적인 부분이라든가 로스터에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아다리가 안 맞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라고 바라보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카고 블랙호크스 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일 거예요 이게.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스펜서 나이트 그리고 조 벨레노 2026년 1라운드 생각보다 좀 소극적으로 움직였는데 어쨌든 예. 그 스펜서 나이트도 이제 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결국 지금 가얀이라든가 그리고 누구냐 커메소 같이 상당히 좋은 이런 정말 A 플러스급 유망주 꼴리들이 사실 시카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AHL에서 사실 이 두 명의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결국 미래에 좀 이제 조금 더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줬던 스펜서 나이트를 또 선택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뭐 1라운드도 하나 들어왔고 그리고 벨레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사실 벨레노는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선수라고 봤었는데 결국 이제 올해도 이제 조금은 뭐 마냥 나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인상적이지 않은 활약이 나와서 결국 이제 뭐 벨레노 선수를 뭐 영입을 했는데 근데 뭐 시카고 입장에선 솔직히 벨레노 영입을 했다라고 해서 그렇게 손해 볼 거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시카고가 방출한 자원이 결국 패트르 무라제크, 크레이그 스미스, 세스 존스 그리고 2026년 4라운드인데 존스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미래의 주전 골리급이 될 만한 선수를 받았고 무라제크랑 크레이그 스미스를 보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초베테랑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을 보내면서 결국은 벨레노 같이 뭐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좀 로스터 플레이어 이제 미들라인에서 상당히 이제 좀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선수거든요. 벨레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수비적인 경기도 이제 나쁘지 않은 선수니까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시카고 입장에서 그렇게 손해볼 만한 딜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챙긴 자원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당장 이제 좀 주전급 꼴리 그러니까 이제 좀 어린 선수들의 성장이 살짝은 기대만큼 안 오는 상황에서 주전급 꼴리를 확보를 한 이런 이제 측면을 바라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무라제크 내 보내면서 3라인 유틸리티급 젊은 공격수를 이제 확보한 측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는 나쁘지 않은 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움직인 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인 상황에서는 괜찮은 딜이 나왔는데 그래도 라이언 도너토라든가 패트릭 머룬이라든가 엘릭스 마르티네스 같은 선수들은 제 생각에는 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제 뭐 이 트레이드를 했어야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약이 1년 남은 자원들이고 그러니까 올 시즌 끝나면은 도너토, 머룬, 마르티네스 다 계약이 끝나고요. 그리고 도너토도 사실은 올해 진짜 완전 대박이었죠. 올해는 진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도너토가 올해만큼 잘한다는 보장이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사실 이 선수는 좀 올해의 활약은 플루크성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데 물론 아예 감이 없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선수가 정말 대성공을 거둔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원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올해는 진짜 너무 잘 나온 이럴 때 사실은 팔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버트러너 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프랭크 버트러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전전년도 이제 NIM에서 뭐 37골 때려 박아가지고 막 트레이드 되니 많이 했는데 그때 트레이드 못 해가지고 올해 원상복귀 딱 하면서 결국은 재계약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재계약한 건 아니지만 근데 라이언 도너토도 제 생각에는 내년 시즌 딱 들어가면은 한 열 몇 골 정도로 회귀를 하면서 굉장히 이 선수가 그 기복이 큰 선수예요. 이제 골 감각이 한번 빡 올라오면은 말도 안 돼. 더브러스크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더브러스크의 좀 마이너 버전 같은 느낌인데
더브라스크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한번 골 넣기 시작하면 한 10경기 정도 막 골 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아예 그냥 보이지도 않고. 도너토도 거의 딱 그런 느낌의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너토도 올해 팔았어야 되는, 잘 됐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도너토는 시카고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조금 더 재계약을 하면서 가도 괜찮긴 하면, 시카고는 어쨌든 지금 당장 몇 년 동안의 성과가 중요한 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몇 년, 한 1, 2년 재계약을 한다라고 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원래 느낌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도너토도 올해 처분을 했어야 되는 자원이었고, 패트릭 머름 같은 경우는 사실 4라인에서의 그런 피지컬 기어라든가, 그리고 뭐 중요할 때 이상하게 한 골씩 넣는 그런 그림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머른 선수도 사실 컨텐더급에서 정말 이제 욕심만 안 부리면 수요가 있을 만한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마르티네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선수들을 다 데리고 있는다라고 하면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너토야 뭐 한 1, 2년 재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머룬이랑 마르티네스는 굳이 재계약을 할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맞는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캡스가 아까 이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워싱턴이 2라운드 지명권을 던진 이후로부터 생각보다 이 선수들의 가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 그냥 기본 베이스, 정말 괜찮은 로스터 플레이어는 베이스 2라운드에서 시작한 느낌이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도너토는 대박을 칠 수가 있는 자원이었는데 그 선택지를 결국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아쉽다라고 보고, 왜냐면 미래를 바라보는 시카고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오늘 센트럴 디비전 내용을 다 마무리를 해보고 뭐 아까 이제 시작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이렇게 디비전별로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뭐 받은 자원들 그리고 보낸 자원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생각들이라든가 그리고 목적성이라든가 그렇게 좀 간략하게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친다라고 쳤는데 1시간 나왔네. 어떡하지? 1시간까지 아니면 거의 한 50분 나왔는데 이번 주 내내 뭐 요 기획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애틀랜틱 디비전,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메트로폴리탄. 수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그 메트로폴리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냐 퍼시픽 디비전 이제 요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트레이드 마감일 이제 요 내용들 이번 주 해가지고 싹 다 마무리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